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저는 업사부입니다. 업사부의 오늘 주린이 탈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따라오세요. 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캔들의 정의와 뭐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그래서 상승 전환, 하락 전환 요 부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정도도 모르고 주식 투자하면 망해요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은 아니겠지만 굵직한 테마로서는 이동평균선을 모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이 뭘까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액이나 매매 대금, 주가 여기 모두가 이동평균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등의 현상들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이다. 있죠. 그래서 과거의 평균적 수치에서 현상을 포착해서 장래의 예측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5일 이동평균선, 뭐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이런 얘기하죠. 5일 이동평균선은 보통은 5일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해서 5로 나눈 평균치를 점을 찍고 해 갔더니, 그죠? 그러니까 이날 하루가 지나면 5일 앞에 있는 건 하나는 없어지고 오늘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서 이걸 선으로 연결 지은 것,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이동평균선을 왜 공부를 해야 할까?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현재 주가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가서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뭐 5일 이동평균 20, 60 이런 것들의 쭉 위치를 보다 보면 현재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현재 주가 위치가 과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이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포인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주가의 추이, 방향성이에요. 추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예측해 보는데 사용될 수 있는 지표로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줄여서 이평선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으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하나는 현재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줍니다. 뭐 이동평균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다 이 정도라면 아마도 이제 이렇게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현재 위치는 여기인데 이후에 아니다, 이제 여기서 저항 만났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 거야 등등등의 움직임들을 알 수가 있다 하는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는 주가의 추세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후 공부하면서 알아봅시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동평균선에는 뭐가 있나? 아마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혹시나 누군가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다라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 5일선, 그 다음에 20선, 60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5일선 먼저 알아보죠. 5일선이 뭔가요? 1, 2, 3, 4, 5일간의 주가의 평균치를 점으로 찍어서 이어 나온 선이 바로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렇죠? 자, 5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죠?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토일은 휴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2, 3, 4, 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간의 움직임, 일주일간의 평균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보통적으로 5일간의 세력들의 어떤 단가 부분이 여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일주일이니까 어때요? 길어요, 짧아요? 짧죠.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사용이 되고, 단기 생명선 또는
중단기 추세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 있죠. 내지는 이제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스윙 정도 한 2, 3일 걸쳐지는 그런 매매 하시는 분들이 5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고 하는데 이게 이탈될 때에 여기서 매도, 여기 돌파할 때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거나, 사용 방법은 이제 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단기적인 것들 이야기할 때 갑니다. 주로 급등주 같은 경우에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면,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급등주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주가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이렇게 가니까 5일 이동평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 얘를 깨지 아니하고 계속 타고 올라가면 급등주로서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요게 이제 이탈될 때 그때 딱 매도한다. 뭐 이런 간단한 기법들이 5일 이동평균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5일 나왔으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일주일 나왔어요. 일주일. 그 다음은 한 달. 한 달은 거래일이 며칠이나 될까요? 일주일은 7일 중에 5일이 거래가 되죠. 한 달은 보통 30일 중에 약 20에서 22일 정도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상황인데, 보통 일주일에서 1개월까지, 1개월까지의 조금은 중단기, 그죠? 중장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단기 전략에서 세울 때 사용이 되고, 보통 이 21선을 세력선 내지는 심리선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력들이 아주 짧게 5일선 정도로 대응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큰 자금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짧은 부분에서는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의 이제 매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작업을 치고 그 이후에 대응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깨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세력선이 깨졌다. 그리고 그 역시도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이것들이 또 깨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제가 기법을 강의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법을 강의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쭉 빠졌어요. 주가가 계속 빠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저점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주가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퉁퉁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툭 튀었어. 툭 튀어 올라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게 보통 장기적으로 빠지거나 크게 빠지면은 바로 돌파가 안 되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재돌파, 20선을 재돌파하는 경우, 그럴 때가 이제 심리가 돌아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세력이 들어섰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알고 나면 이게 왜 세력선인가 심리선인가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단기 전략을 세우고 하락 추세에서 최소한 20일 이동평균선 정도는 돌파가 되어야 투자 심리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세력선, 심리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일주일 알아봤습니다. 한 달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죠? 그렇죠. 분기가 있죠. 1, 2, 3, 4분기. 분기는 몇 달이에요? 그렇죠. 3개월이죠. 1, 2, 3월을 해서 1분기. 자, 그러면 3개월이라는 시간을 날짜로 따지면 며칠이나 될까요? 한 달이 며칠이었죠? 약 20일이었죠. 3개월이면 곱하기 3, 2, 3은 6, 60일. 나와라, 짠! 네, 60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60일선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20일선은 일주일에서 1개월이면 60일선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중기, 단기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그죠? 중기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사용이 되고, 중기 추세를 나타내며 수급선이라고 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중기와 수급선. 물론 중기는 이제 송중기 씨가 원체 잘생겼으니까 중요합니다. 겁나게 중요한데, 그죠? 어쨌든. 자, 왜 수급선이라고 할까요? 왜? 힌트는 분기야. 분기선입니다.
분기선이에요. 분기. 왜 분기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특정한 기간을 두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쵸? 특정한 기간. 근데 우리가 기관이나 그 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얘네들이 지네 돈도 아닌데 돈을 계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죠. 이럴 때에 보통 이 사람들이 월 단위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보다는 분기별로 변경하는 규모가 더 크겠죠. 그리고 이제 3, 6, 9, 12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다거나 선물 만기가 있다거나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분기마다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크게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포트폴리오를 바꿔. 무슨 주식은 이제 우리 포트에서 빼고 무슨 주식은 집어넣자.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이 종목들은 기관에 매수가 쑥 들어오다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매도가 나오고 다른 주식을 사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간다고? 우리가 그걸 바로 수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61선을 수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꺾여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수급이 꺾였구나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종류 부분들에서 주가의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주로 현재는 얘기하고 있지만 거래량이랄지 거래 대금이랄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얼마든지 이동평균선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마누라의 잔소리 횟수를 이동평균선으로 그죠?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용한다라면 수급선이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더 쉽게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60선까지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뭘 알아볼까요? 또 이제 우리가 지표를 삼는 날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분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반기가 나오죠. 그렇죠. 반기. 반기는 뭡니까? 반기라고 하니까 모르겠죠. 상반기, 하반기. 아하! 그러면 이제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자, 그래서 다음 이동평균선은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은 이제 6이 12, 120일이 되겠죠. 그래서 120선은 3개월 이상의 장기네요. 중기가 아니라 이제 장기로 넘어왔습니다. 장기 매매 전략에 사용되고 경기선이라고 한다. 왜 경기선일까요? 우리가 정부나 혹은 뭐 한국은행이나 여러 가지 그 경제 기관들이 있죠. 거기에서 보고서를 낼 때 상반기 보고서, 그죠? 상반기, 그 다음에 뭐 하반기 이런 이제 보고서를 내는 것들 여러분들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반기 보고서들이 강력하게 나오고 또 이로 인해서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20 이동평균선 정도도 경기선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작은 기업들, 작은 종목들은 이걸 뭐 경기선에 포함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지수 있잖아요. 지수랄지 혹은 외국인의 매수 그 라인 뭐 이렇게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때에 우리가 잡는 기간이 보통 6개월짜리 라인을 잡기도 합니다.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 좀 포함해 볼 수도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0선까지 알아봤고, 요게 장기 전략으로서 경기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기까지 왔네요.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이제 여기서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이제 6개월짜리 봤으니까 이제 1년짜리 볼까요? 당연히 1년짜리니까 120이니까 그 다음은 240이겠네 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241선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얘기 많이도 합니다. 1년 단위이니까 아마도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자, 저는 그보다는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보도록 할게요. 200일 이동평균선은 또 뭔가요? 하실 텐데,
자, 이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최초로 그 매매에 제대로 활용하신 분이 바로 조셉 그린빌이라는 분이세요. 조셉 그랜빌이라고도 하고 조셉 그린빌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사용했던 이동평균선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이 사용했던 것이 201선으로서 아주 초장기 추세선을 받고 대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을 했으며, 이걸로 인해서 경기의 호황일 때의 상승, 불황일 때의 하락을 판단함으로 해서 대세 상황을 파악할 때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도 이제 금융 자격증이 있는데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도, 외국인들도 금융 자격증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에 이게 나와요. 그러면 기관 분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그들이 241선을 중요하게 볼까요? 201선을 중요하게 볼까요? 네, 그건 내 마음의 숙제. 알았죠? 자, 어쨌든 저는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그 기준으로 매번 똑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하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40선이 내가 활용하기에는 더 나아 하시는 분은 240선 사용하시면 되고, 201선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201 이동평균선으로 대세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240선을 그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즉 반대로 생각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표로서의 가치가 조금은 세력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혼란을 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끔 안 맞아버리거나, 경기 흐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클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주기라고 하는 것들이, 경기 사이클은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240선보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200선이 조금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으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죠. 과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은 뭘까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비법, 쌀, 사, 비, 팔이죠. 이게 뭐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성공하겠죠. 근데 언제 싸고 언제 비싸게 팔죠? 주가가 한참 떨어지다가 더 떨어지지 않는 자리, 여기가 싼 자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떨어지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자리, 그게 바로 지지 자리죠. 지지 자리죠. 이게 다시 이렇게 터닝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또 여기서 맞고 떨어지네. 이거 왜 떨어지죠?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차트 공부를 해요. 기술적 분석을 배워요. 공부하는 이유, 막 그것들을 분석해보는 이유는 아마도 지지 자리와 저항 자리를 알아내기 위함이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지 자리는 매수요, 저항은 매도로서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는 봐야 될 건데, 이동평균선이 이러한 지지와 저항을 예측하기가 매우 좋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볼게요. 자, 지지선으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쵸. 자, 이 주가가 이렇게 쭉 움직일 때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뭐 5일선 있을 수 있고 21선, 61선, 120 이렇게 쭉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동평균선에 근접을 하는, 특히 이게 장기 이평일수록 이렇게 올라갈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120% 갈수록 5일선보다는 5일은 빨리 깨질 수 있고 20은 그나마 적게 깨지고 60선은 좀 더 강하고 120은 더 많이 단단하고, 그래서 장기 이평선일수록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터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선 말고, 그쵸?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자리가 지지 자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항선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저항선은 뭐겠어요? 올라가던 것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게 움직이던 주가가 더 이상 못 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 그쵸?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여기가 바로 저항 자리가 되겠죠. 그죠? 저항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면 이 주식을 여기서는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판 가격보다 싸게 살 준비를, 좋은 주식이라면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죠. 바로 이 자리가 저항점이 될 것이고,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상승 시마다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이 크고, 돌파에 실패하면 강력히 매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저항이 아니라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맞고 떨어지는 이 상황이 올 때 분할 매도하면서 여기까지 대응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으로서 자리로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동평균선의 첫 번째 시간에서 이동평균선이란 뭐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떠한 작용을 하고, 지금 이걸로서 뭘 알 수 있는가,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 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로서 활용하기가 가장 좋은 지표다라는 거 공부해봤습니다. 우리 주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우리 주린이 탈출을 위한 업그레이드 강의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였습니다.